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탈리아 리비에라 해안의 보석 포르토피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항구를 감싸고 있고 고급 요트들이 떠 있고 뭐랄까 세계적인 부호들의 휴양지 같은 느낌이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해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곱미터당 15,800유로. 와, 이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작고 예쁜 마을이 어떻게 지금의 이런 명성을 얻게 됐을까? 혹시 그 답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제노바 공화국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1590년부터 1700년 사이 근세 초기 제노바의 해손과 해상 무역에 관한 박사 논문입니다. 이 연구가 당시 제노바가 지배했던 그 바다의 세계, 그 복잡한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제노바의 막강했던 해양력, 그리고 해손 같은 조금은 낯선 해상 무역 규칙들, 그리고 포르토피노 같은 작은 곳이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리구야 해안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흥미로운 여정,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방대한 연구의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7세기 제노바입니다. 그때 제노바는 소수의 귀족 가문들이 이끄는 아주 강력한 공화국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노바 이미지와는 좀 달랐어요. 단순히 도시국가가 아니라 해상무역, 해운업, 심지어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까지 귀족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지중해 강자였네요. 그렇죠. 제노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등 뒤는 완전 험준한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식량이나 필요한 물자 대부분을 바다, 즉 해상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항구가 그렇게 중요했군요. 네, 생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배계층이 직접 항구를 관리하고 부두나 등대 같은 기반시설 유지, 확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주 꼼꼼하게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제노바 내부도 사실 좀 복잡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강력했지만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꽤 치열했습니다. 오래된 귀족 가문들, 노빌레스라고 불렀죠. 이들과 새롭게 부상한 부유한 평민층, 포플라레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요. 아, 그 알베르고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데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귀족 가문들의 연합체 같은 거였어요. 자료 이미지 1.1에 나오는 문장들이 바로 그런 유력 가문들의 상징인데 이런 가문들이 뭉쳐서 알베르고를 형성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권력블록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1528년이랑 1576년에 큰 개혁도 있었고요. 최고 지도자인 도제, 행정 자문기구인 콜레지, 또 도제를 감시하는 신다카토리 같은 독특한 정치 제도들도 운영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 구조가 해양 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정치 구조가 해양 정책 방향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귀족 가문들끼리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여기서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부를 쌓는 게 곧 정치적 힘을 키우고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노바 항구에 모든 걸 집중시키려고 했군요. 네, 의도적으로요. 권력과 무역 기능을 전부 수도인 제노바 항구로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보나 같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항구들은 일부러 소외시키거나 심지어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어요. 기능을 마비시킨다니요. 네, 예를 들면 사보나 항구 입구에 일부러 배를 침몰시켜서 막아버린 기록도 있다니까요. 와, 정말 철저했네요. 그렇죠. 주요 거점에는 요새도 짓고 철저한 중앙 집중화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 한 거죠. 도시 내부의 정치가 바다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제노바 해상무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특히 그 해손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죠. 공동 해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해손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입은 손해를 말하고요. 그중에서도 공동해손, 제너럴 에버리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배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요. 배 전체나 남은 화물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물을 바다에 버린다거나 배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혼자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배 주인하고
그 배에 짐을 실은 모든 화물주인들이 자기 이해관계 비율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아, 일종의 위험 분담 시스템이군요. 논문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논문에서는 이걸 해상모험 중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손해나 비용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 그러니까 선주와 상인들 사이에 재분배하는 절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노바에서 처음 만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 로도스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중세 지중해 무역법의 기본이었던 콘솔라트 델 마르라는 법규집에서 체계화됐죠. 제노바는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서 1589년에 만든 시정법규 스터투티 치빌리에서 자신들만의 공동훼손 규칙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노바만의 특징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독특한 게 있었는데 바로 칼콜라토리라는 전문 관청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오직 공동훼손 비용 계산하고 정산하는 업무만 전담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훼손정산 전문 공무원 같은 거죠. 와, 그런 부서까지 따로 있었더니 당시 해상 무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만큼 분쟁도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혹시 논문에 이 칼콜라토리가 실제로 분쟁이나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절차만 복잡하게 만든 건지 뭐 그런 분석도 있나요? 논문에서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요. 칼콜라토리의 존재 자체가 적어도 정산 과정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했을 수는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은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공동훼손 절차라는 것도 꽤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나 해적 같은 위급 상황이 터지면 선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에 탄 선원들이나 상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야 했고요. 특히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투하, 제티손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은 논문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선원과 상인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3분의 2나요? 와,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왜 위험이 닥쳤고 어떤 논의를 했고 뭘 얼마나 버렸는지 같은 걸 배의 사무장, 펄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요. 기록이 중요했겠네요. 그럼요. 항구에 도착하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테스티모니알레나 콘솔라토라고 하는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칼콜라토레 같은 관청에 내야 비로소 공동훼손 정산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만약 제가 그 배에 탄 상인이었다면 뇌물고를 던질지 말지 투표하는 그 순간 정말 피말렸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공동훼손 말고도 그 위험천만한 해상무역을 뒷받침하는 다른 장치들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공동훼손 하나만으론 부족했죠. 그래서 다른 여러 형태의 계약들이 쓰였어요. 대표적인 게 코맨더 계약인데요. 이건 일종의 투자 파트너십이에요. 자본을 대는 투자자하고 실제로 배 타고 나가서 무역하는 상인이 위험이랑 이익을 미리 정한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었죠. 아, 요즘에 합자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대 해상보험의 원조격인 시쿠르타 계약도 있었고요. 상인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업자가 특정 항해 구간의 위험을 대신 져주는 거죠. 이런 금융기법 덕분에 그 위험한 장거리 무역이 가능했군요.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 당시 교회법에서는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합법적인 위험 분담이냐 아니면 교묘하게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업이냐 그 경계가 좀 애매했어요. 종종 논란거리였죠. 와, 위험관리 시스템도 정교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긴장감도 있었군요. 정말 복잡한 세계네요. 자, 이런 복잡한 계약과 규칙들이 제노바 해상무역을 덧받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시작점이었던 포르토피노, 이 작은 마을은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논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요? 네, 논문에 따르면 포르토피노는 제노바 동쪽 리비에라 해안, 리비에라 디 레반테라고 하죠. 거기서는 드물게 제대로 기능하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배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죠. 왜 포르토피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리적으로 제노바랑 가깝기도 했지만 행정적으로 제노바시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파드리 델 코무네, 즉 시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의 시위원회랑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드리델 코무네가 제노바시의 주요 기반 시설, 특히 항만이나 부도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논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나요? 네, 2.1장에 보면 동부 리비에라에서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오직 포르토피노만이 약간의 피난처를 제공했고 아마도 제노바와의 근접성 및 파드리델 코무네와의 행정적 연관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운영되고 기능적인 기항지 중 하나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노바 중앙정보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보나처럼 억압받지 않고 중요한 항구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노바 중심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포르토피노의 가치를 지켜준 셈이죠. 제노바의 그 철저한 중앙 집중화 전략 속에서도 수도 제노바를 보조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점 항구로 인정받았다는 거네요. 네, 모든 길은 제노바로 통했지만 그 길목을 지키는 안전한 휴게소 같은 역할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인데요. 당시 뱃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바다의 위험과 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문의 바탕이 된 에비 트랜스 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 그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당시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정말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는 기본이고요. 토스카나 군도나 리구리아 해안처럼 암초 많고 해류 복잡한 해안선 자체가 그냥 위협이었죠. 그리고 해적. 빼놓을 수 없죠. 북아프리카의 바르바리 해적은 악명이 높았고 또 기독교 국가 깃발을 달고 활동했지만 사실상 해적이나 다름없었던 사략선들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몰타 기사단 소속 배나 토스카나 대공국 배들 같은 경우죠. 논문에 사고가 잦았던 위험 해역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던데요. 네, 그래프 4.10을 보면 특히 이탈리아 반도 서쪽 중부 티레니아해, 제노바 바로 앞바다인 리구리아해, 그리고 시칠리아랑 코르시카 섬 주변에서 사고가 빈번했던 걸로 나옵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그런데 논문 5장 제목이 경계 영역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게 당시 상황의 모호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제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공동해손이라는 제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 사고로 인한 손실, 즉 난파인지 아니면 해적 같은 외부 공격 때문인지 그 경계가 아주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흐릿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장이 일부러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거나 불을 내놓고 이걸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생긴 공동해손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설마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조 그로소라는 선장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난파에 가까워 보이는데도 공동해손으로 인정받아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여줍니다. 또 해적행위랑 국가 허가받고 적국배 공격하는 사략행위도 당시엔 구분이 아주 애매했고요. 심지어 해적한테 공격당해서 몸값을 내거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에도 이걸 배와 남은 화물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봐서 공동해손이 적용되기도 했어요. 산티노 푸고네라는 상인 사례가 바로 해적한테 준 몸값 일부를 공동해손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게 진짜 피해인지 아니면 뭔가 꾸민 건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선장 사기 바라트리라고 해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일부러 선주나 화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행동들이요? 예를 들면 몰래 밀항자를 태운다거나 가면 안 되는 항구에 들른다거나 심지어 배나 화물을 빼돌리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죠. 또 테스티모니알리 세그리티, 즉 비밀 증언서라는 걸 만들어서 사고 내용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비밀 증언서요? 네, 파트로네 스키아피노라는 선장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난히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좀 의심스러운 공동훼손 신고를 했거든요. 논문 저자는 이게 부정행위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훼손 제도는 위험을 나누는 중요한 장치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탐욕이나 속임수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회색지대이기도 했던 거죠. 와, 오늘 정말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기분입니다. 반짝이는 휴양지 포르토피노에서 시작해서 17세기의 제노바의 그 치열하고 복잡하고 어떨 땐 어둡기까지 했던 해상무역 세계를 쭉 훑어봤네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오늘날의 아름다운 포르토피노가 그 위험했던 시절에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안전한 항구였다는 사실 같아요. 네, 그 점이 흥미롭죠. 그 아름다운 뒤에는 수백 년간 변하지 않은 지정학적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노바 공화국이 남긴 유산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강력한 해군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훼손, 코멘다, 시쿠르타 같은 정교한 금융 및 법률 시스템, 또 칼콜라토리나 파드리델 코무네 같은 전문 행정 조직, 그리고 수도 중심의 전략적인 항만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제노바의 진짜 힘이었죠.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군요. 네.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확보하고 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던 그 역사적 필요성이야말로 포르토피노 같은 곳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포르토피노의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 제곱미터당 15,800유로라는 건 그냥 경치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인 그곳의 전략적 중요성과 선호도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다음에 포르토피노나 리구리아 해안의 다른 마을들을 가게 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만 보고 감탄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아닐까요? 네, 확실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그곳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백 년 전 바로 이 항구를 드나들었던 배들과 상인들, 그들이 겪었을 위험과 기회, 또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제노바 시스템과 바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그 치열했던 삶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 그 자체로 여행이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동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죠? 오늘 저희가 탐험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중해를 지배했던 제노바 공화국의 강력한 해양력과 그 배경, 해상 무역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지만 때로는 악용되기도 했던 공동해선 시스템, 그리고 폭풍과 해적, 인간의 속임수가 뒤섞였던 당시 해상 여정의 생생한 현실, 마지막으로 그 거친 바다 위에서 귀중한 피난처이자 전력적 요충지였던 포르토피노의 역사적 중요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참고한 논문의 바탕이 된 아비트렌스 리스크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노바 기록 보관소 자료를 토대로 1590년에서 1700년 사이의 해상여정 858건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858건이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기록에는 배 이름, 종류, 선장 이름, 상인 이름, 실었던 화물 종류와 양, 항해 경로, 그리고 항해 중에 일어난 사건들, 폭풍, 해적 공격, 화물 투하, 난파 같은 것들과 그로 인한 공동훼손 정산 내역까지 정말 세세한 정보가 가득해요. 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만약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든다면 17세기 제노바의 무역망과 위험관리의 실상에 대해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기록 속 어딘가에 오늘날 이탈리아나 혹은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조상 이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 가능성 자체가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와, 과거의 기록이 미래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